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자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지하 단칸방에서 나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죠. 30년간 보건소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던 제가, 연금 200만 원씩 받던 제가요. 괜찮아, 민지야. 남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니.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눈빛의 젊은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왔죠. 선생님, 좋은 일에 투자하시면 매달 9%에서 13% 드려요. 저는 믿었어요. 첫 배당금이 들어왔고, 두 번째도 들어왔고, 세 번째도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연금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2억 원을 투자했죠. 제 전 재산을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시작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이에요. 제가 이 흰 가운을 입고 일한 시간이요. 서울 구로구 보건소,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마지막 근무일 아침, 로커에 걸린 가운을 천천히 접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젠 나를 돌볼 때가 됐지. 환자분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러 오셨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과분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퇴근길에 받은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매달 받을 연금이 200만 원. 넉넉하진 않아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도 팔고 지금은 전세로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외롭진 않았어요. 아니,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30년간 일만 했으니까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 했죠.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지만 그렇다고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손자는 아직 어렸고요.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죠. 환자들을 믿었고 동료들을 믿었고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 몰랐죠.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동네 평생학습센터에서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람차게 살 것인가, 그런 주제를 다루는 강좌였죠. 등록비도 저렴했고 시간도 여유로워서 신청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저처럼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었죠. 강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서,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눔이길 재단에서 일하는 박민서입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눈빛도 맑고 순수해 보였죠. 그녀는 노년의 삶에 대해, 봉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의미예요.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그런 보람을 느껴왔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수업이 끝난 뒤였어요. 박민서 씨가 제게 다가왔죠.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우린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권했죠. 선생님, 보건소에서 오래 일하셨다고요? 네, 30년 정도 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평생 남을 돌보신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이 사회가 돌아가요. 진심이에요. 박민서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재단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나눔이길재단은 기부금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요. 재활용품 수거, 텃밭 가꾸기, 도시락 배달 같은 일들이요. 그리고 기부해주신 분들께는 수익을 돌려드려요. 수익?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부인데 수익을 돌려준다니. 기부하고 수익을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기부라기보단 사회적 투자예요. 선생님께서 투자하신 돈으로 어르신들이 일하시고 그 사업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다시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거죠. 한 달에 9%에서 13% 정도 드려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죠? 그 말이 솔깃했어요. 은행에 넣어봐야 1%도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수익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는 정부 지원도 받고 기업들의 후원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직접 일하시면서 만드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박민서 씨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재단 홈페이지였죠. 깔끔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는 봉사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노인정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진, 장애인 복지관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어르신들. 보세요, 선생님. 이 모든 게 투자자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처럼 보였어요. 아니, 진짜였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죠.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300만 원 정도만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한 달 뒤에 배당금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3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선생님 같은 분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좋은 일에 쓰인다잖아요.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300만 원 한번 믿어보자. 박민서 씨한테 연락했죠. 민서 씨, 저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재단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계약서인가요? 네, 투자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봤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없었고 내용도 간단했죠. 투자 기간, 예상 수익률, 환급 조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서명을 하고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박민서 씨가 환하게 웃었죠. 선생님, 다음 주 봉사활동 함께 가실래요? 직접 보시면 더 뿌듯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저는 재단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복지관에 갔을 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함께 그림도 그리고 간식도 나눠주고 박민서 씨와 다른 봉사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 아이들 웃는 얼굴, 그 얼굴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정은님 나눔이길재단입니다. 이번 달 배당금 27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27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300만 원에 9% 정확했어요. 정말이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사기였다면 배당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좋은 일에 동참했으니 이건 복이겠지. 첫 배당금을 받고 나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은 확신으로, 조심스러움은 기대감으로 변했죠. 다음 달에도 배당금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에도요. 박민서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노인복지센터 봉사 가시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노인복지센터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죠. 도시락을 나눠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80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이게 진짜 봉사구나. 돈 이상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가 끝나고 박민서 씨와 다시 카페에 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커피를 샀죠. 민서 씨, 이 일 정말 보람차죠? 네, 선생님.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제 5천만 원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특별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있어요. 특별 프로젝트요? 네, 실제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자금이에요. 노인 공동주택이랑 장애인 작업장 같은 거요. 수익률도 좀 더 높아요. 한 달에 12%에서 15% 정도, 12%에서 15%,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50만 원, 연금 2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래서 선생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안내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이미 투자했고 남은 돈이 1억 4,700만 원. 여기서 5천만 원을 투자하면 9,700만 원이 남아요. 아직 여유는 있죠. 하지만 5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선한 투자야.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3달 동안 한 번도 배당이 늦은 적 없었어요. 박민서 씨도 진심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주일 뒤 저는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어요. 이번엔 노인 공동주택 건립 프로젝트였죠. 계약서를 받아보니 더 전문적이고 자세했어요. 건축 예정지, 준공 시기, 수익 배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선생님, 이제 저희 재단의 이사님이세요. 박민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요? 네, 5천만 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명예이사로 모시거든요. 다음 달에 이사회 모임도 있어요. 이사,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이제 재단의 이사라니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죠. 첫 배당금이 들어왔어요. 600만 원, 정확히 12%였죠. 통장 잔액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연금 200만 원 합치면 800만 원. 이제 여유로운 노후가 보였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매달 빠짐없이 배당금이 들어왔죠. 9%, 11%, 13%, 어떤 달은 조금 낮고 어떤 달은 조금 높았지만 꾸준했어요. 제 통장은 점점 두둑해졌고 마음도 풍요로워졌죠. 박민서 씨는 저를 이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죠. 재단 이사회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다른 이사님들도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전직 교사, 공무원, 회사원, 다들 좋은 일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정은 이사님, 다음 프로젝트는 정말 대박이에요. 이사회가 끝나고 박민서 씨가 따로 말을 걸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엔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과 함께해요. 장애인 고용 기업이에요.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기업 매출도 안정적이에요. 정부 인증, 그 말에 더 신뢰가 갔어요.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15%는 보장돼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확실해요. 15%,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었죠.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이미 5,3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거든요. 민서 씨, 근데 저 지금도 이미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요, 선생님.
선생님만큼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해요.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 기업 지분도 받으세요. 지분,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남은 돈이 9,700만 원. 여기서 5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4,700만 원이 남아요. 아직 여유는 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너무 많은 돈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석 달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배당금도 정확히 들어왔고 봉사활동도 실제로 하고 있고 박민서 씨도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벌어서 다시 나누면 그게 진짜 봉사지. 그 생각이 들자 결심이 섰어요. 하지만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1억 원은 투자해야 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죠. 연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은행에 갔어요. 연금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죠. 이자는 연 4%, 15% 배당을 받으면 이자를 내고도 남으니까 문제 없었어요. 어머니, 연금 담보대출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대출 서류에 서명했어요. 1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돈을 바로 재단 계좌로 송금했어요. 총 투자금이 1억 5,300만 원. 제 퇴직금과 대출금을 합친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박민서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주명부에 이름 올라가세요. 주주.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뿌듯했어요. 민서 씨,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다음 주에 기업 방문 일정 잡을게요. 직접 보시면 더 안심되실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1억 5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곧 첫 배당금이 들어올 거예요. 15%면 2,250만 원. 한 달에요. 연금 200만 원 합치면 2,450만 원. 이제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되는 거야.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배당일이 다가왔죠.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되어도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박민서 씨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민서 씨, 배당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이 엄습했죠. 다음 날 아침 문자가 하나 왔어요.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점검. 그럴 수도 있겠죠. 며칠만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게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재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죠.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건 텅 빈 공간뿐이었죠.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혹시 나눔이길재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갔던데요. 밤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이사? 아니, 도망간 거잖아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저희도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장애인 복지관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관리자를 만나 물었죠. 나눔이길재단 아세요? 여기서 봉사활동했던 나눔이길재단요? 모르는데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장애 아동들이랑 활동했는데요. 아, 그거요? 그건 일회성 행사였어요. 한 달 전에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재단이라기보다 그냥 봉사 모임 같았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일회성 행사? 그럼 제가 본 봉사활동은 다 연출이었단 말인가요? 그 단체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그때 한 번 오고 연락 끊겼어요. 경찰서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죠. 민원실 창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떤 사기인가요? 투자 사기요. 나눔 이길 재단이라고. 잠깐만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피해자만 수백 명이에요. 이미 여러 건 신고 들어왔어요. 수백 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초기 투자자들한테 배당금 주는 척하면서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민서 씨가 그럴 리 없어요. 그 아이는 진짜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다 연출이에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사진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그것도 다 가짜예요. 복지관 봉사도, 장애인 아이들도, 이사회 모임도 전부 연출이에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박민서 씨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목소리, 함께했던 봉사활동,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거되더라도 돈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1억 5,300만 원. 퇴직금 전부와 대출금까지 제 평생이 사라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죠. 대출 이자 연체 안내. 3일 내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 한 달에 33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4,700만 원. 처음 대출 받을 때 남겨둔 돈이었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엄마가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가 뭘 했어요? 그런 투자하지 말랬잖아요. 미안해, 준호야. 얼마나 당하셨는데요?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만 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퇴직금 다 날리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미안해. 아휴, 진짜. 이제 어쩌려고 그러세요? 준호야, 엄마,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대출금도 있고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아니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일단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죠. 아들이 화낼만 했어요. 엄마가 멍청한 짓을 한 거니까. 하지만 서운했어요.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현실이 닥쳐왔어요.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4,7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어요. 석 달 만에 절반이 날아갔죠. 교회에 나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어서 안 나갔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 몇 명이 다가왔어요.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안 나오셔서 걱정했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들은 제 눈을 피하며 속삭였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어요. 그분이 그 사기당했다는. 쉿, 조용히 해. 들려. 1억 넘게 날렸다던데. 어머, 정말? 퇴직금 다 날린 거야?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죠. 예배당 문을 나왔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반년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대출 이자는 계속 연체됐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어요. 이정은 고객님,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체되시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담보물,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사는 집이에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받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하지만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정은 씨, 죄송한데요.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
갱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담보대출 연체됐다고. 제 입장도 난처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안해요. 저도 딱한 사정 알지만 제 형편도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집마저 잃게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무슨 돈으로 전세를 구하지? 한 달 뒤 짐을 싸야 했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를 박스에 담았죠. 가구는 대부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이사 갈 곳은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곳이었죠. 짐을 들고 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죠.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반지하라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습기로 벽지가 들떠 있었고 천장엔 얼룩이 가득했죠. 이게 제 집이에요. 30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던 제가 사는 곳이요. 통장 잔고는 30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차피 잠도 안 왔어요.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걸었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폐지를 줍고 계셨죠. 저 일을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비참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고물상에 가서 리어카를 샀어요. 중고로 5만 원. 장갑도 사고 끈도 샀죠. 새벽 4시부터 동네를 돌았어요. 아파트 쓰레기장, 상가 뒷골목, 재활용 수거함, 폐지를 주었어요. 손이 시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허리도 아팠죠.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에 갔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적네요. 네, 7,000원이에요. 새벽 4시부터 5시간 일해서 7,000원. 한 달을 일해도 20만 원이 안 돼요. 월세도 못 내는 돈이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지하방은 더 습하고 추웠죠.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오니까 두꺼운 옷을 껴입고 버텼어요. 밤에는 이불을 덮고 떨면서 잤죠. 새벽 4시,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뒤졌어요. 오늘은 폐지가 많았어요. 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돌아봤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죠. 눈에 익은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누구? 저예요, 윤민지. 구로초등학교 다닐 때 보건실에서 선생님한테 치료받았던 민지. 기억났어요. 20년 전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 보건실에 온 아이. 울면서 엄마를 찾던 그 아이. 민지야. 민지의 눈이 금세 빨개졌어요. 눈물이 고이더니 흘러내렸죠.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 이거 그냥 운동 삼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리어카를 보고 제 손을 봤어요. 얼어서 터진 손, 때 묻은 장갑. 선생님, 민지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민지야.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왜? 민지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람은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해.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남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니.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민지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죠. 이제 가봐야 해. 고물상 문 닫기 전에 가야 하거든. 선생님 연락처 주세요. 제발이요. 괜찮아, 민지야. 너 행복하게 살아. 리어카를 밀고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고물상에 도착해서 폐지를 팔았어요. 오늘은 10,000원을 받았죠. 평소보다 많이 받았어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하방 문을 열었어요. 차갑고 어두운 방. 전기를 아껴야 해서 형광등 대신 작은 스탠드만 켰죠.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어요. 한 줄을 썼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 웃긴 일이에요.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제가 살아온 30년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 박민서였어요.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었죠. 나눔이길재단 대표라던 남자도 함께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피해자는 60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 회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회수 불가능,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방이 다시 조용해졌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은 씨, 범인들 검거됐습니다. 재판 시작되면 피해자 진술하러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진짜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 체념한 것 같았어요. 봄이 왔어요. 지하방 창문 틈으로 햇빛이 조금씩 들어왔죠. 따뜻한 빛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은 씨, 혹시 강사 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강사요? 네, 노인분들 대상으로 건강 교육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간호사 경력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시급은 많지 않아요. 10,000원 정도? 그래도 관심 있으시면 10,000원. 폐지 주어서 버는 돈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랐죠.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강의 날 복지관에 갔어요. 작은 강의실에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 비슷한 분들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30년간 보건소에서 일했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퇴직금을 모두 잃은 것, 집을 잃은 것, 지하방에서 사는 것, 폐지를 줍는 것, 다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으셨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화가 안 나세요? 화가 나죠. 많이 났어요. 지금도 가끔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견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쁜 사람한테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잖아요.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리어카 끌 때, 손이 얼어서 아플 때, 지하방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제가요? 네, 저도 투자 사기 당했거든요. 5천만 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싶고 그래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그래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날 저녁 지하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 틈으로 따뜻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1년 전에 썼던 종이를 꺼냈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복지관 강의는 계속됐어요. 한 달에 4번, 시간당 10,000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폐지 줍는 일도 계속했죠.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는 지하방에서 쉬었어요. 아들한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게 서로에게 나은 것 같았어요. 민지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넌? 저는 잘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지야. 민지는 몇 번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민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경로당에서 일하는데요. 거기서도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요? 네, 한 달에 2번만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강의 듣고 싶어 하세요. 일이 늘어났어요. 복지관 4번, 경로당 2번, 한 달에 6만 원. 폐지 줍는 돈 합치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됐어요. 월세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어요. 강의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사기를 당한 분,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 병으로 고생하는 분, 다들 각자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계셨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행복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것도 행복 아닐까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선생님 말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을 지나갔어요. 봄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니 장미였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 하루 폐지 주어서 버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싶었어요. 이거 주세요.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문가에 놓았어요. 작은 장미꽃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지하방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장미 화분을 샀다. 작은 행복이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모으면 언젠가 큰 행복이 되지 않을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을 믿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죠. 지하방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익숙해졌어요. 강의는 계속 늘어났어요.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죠. 박민선은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피해자들의 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죠. 저도 1원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화내고 원망해봤자 돌아올 건 없으니까요. 어느 봄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기 피해자 상담 및 예방 교육. 제가 강사로 나섰죠. 여러분, 저는 30년간 보건소에서 일했고 퇴직 후 1억 5천만 원을 사기로 잃었어요. 어르신들이 집중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좋은 일에 쓴다는 말, 따뜻한 눈빛과 진심 같은 태도, 다 연출일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되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회사를 검색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믿고 싶어요. 믿지 않으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대단하세요, 선생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지하방 창문 틀로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창문가의 장미 화분에서 새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썼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행복을 찾아간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봄이 왔어요.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작은 봄이지만 분명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